전라도 깊숙한 곳 지리산 자락에 숨어있는 작은 마을. 봄이면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이면 논두렁 가득 코스모스가 흔들리는 그런 곳이었다. 마을 어귀에서 구불구불한 흙길을 따라 10분쯤 걸어 들어가면 대나무, 울타리 너머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난다. 그 집의 주인이 바로 장호였다. 올해 72의 장호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보냈다. 젊었을 때는 논바늘로 하루하루가 바빴고 나이 들어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조금씩 농사 규모를 줄여가며 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햇볕에 그을린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굵직한 손은 흙과 함께 살아온 세월의 증거였다. 성격은 과묵했다. 말수가 적고 우직한 성품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인 순자는 10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김치찌개를 끓이던 그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것이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장호가 허겁지겁 업고 달려간 읍내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했다. 그날 이후 장호의 집은 적막했다. 저녁 되면 혼자 상을 차리고 밤이면 텅 빈 안방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잠을 청했다. 외아들 민수는 서울로 올라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 낳았지만 직장 생활이 바빠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몸조리 잘하세요. 라는 짧은 안부 인사뿐이었다. 장호는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이 덜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옆집에 사는 형님 부부였다. 정수 형은 장호보다 5살 위였지만 젊을 때부터 몸이 약했다. 어려서 폐병을 앓은 후유증으로 늘 기침을 달고 살았고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지쳤다. 대신 형수 정희가 집안일은 물론 바깥일까지 도맡아 했다. 정희는 올해 68이었지만 또래들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으며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 우아했다. 젊었을 적에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미인이었다고 했다. 지금도 장날에 읍내에 나가면 같은 또래 남자들이 자꾸만 뒤돌아보곤 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특별했다. 맑고 경쾌한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절로 따뜻해졌다. 장호는 형수를 대할 때마다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그저 형님 부인으로서 예의를 지키려 했지만 언제부턴가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넣을 때 바람에 날리는 치마자락,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뒷모습, 저녁 때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함께 들려오는 그녀의 콧노래까지 모든 것이 장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철저히 억누르려 했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형님 부인이잖아. 가족끼리 무슨 상상을 하는 거냐. 스스로를 다그치며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곤 했다. 때로는 술을 마시며 나이 먹어서 이상해진 게 아닌가 하고 자책하기도 했다. 그러나 억지로 눌러도 마음속의 감정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져만 갔다. 정희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녀의 음성만 들어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밤이면 혼자 누워서 그녀를 떠올리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장호와 정수 형제를 부러워했다. 형제끼리 우애가 얼마나 좋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니 든든하겠네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정작 장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오늘도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내자. 하지만 형수와 마주치는 순간 그 다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장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수록 그 감정은 더욱 간절해져만 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선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운명의 날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려대고 햇볕은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장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달려가 보니 정수형이 부엌에서 쓰러져 있었다. 정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여보, 정신 차려요. 하고 외치고 있었다. 장호는 재빨리 형을 업고 마을 입구까지 뛰어갔다. 마침 지나가던 트럭을 세워서는 읍내 병원까지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병원에서는 급성 폐렴이라고 진단했다. 오랫동안 앓아온 폐 질환이 악화된 것이었다. 의사는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날부터 장호의 일상이 바뀌었다. 정희가 매일 병원에 다니느라 집안일을 돌볼 수 없게 되자 자연스럽게 장호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아침 일찍 형수네 집에 가서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고 밭의 채소들에 물을 주었다. 저녁 때는 정희가 병원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상을 차려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저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장호의 마음속에 숨겨둔 감정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정희가 병원에서 돌아와 지친 표정으로 현관에 서 있을 때 장호는 마치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를 맞이하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특히 무더운 하루였다. 정희는 병원에서 돌아와 축 늘어져 있었다. 오늘은 형님 상태가 어땠었어? 장호가 물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도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만 하시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걱정이 묻어 있었다. 장호는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고생하는 형수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힘들지?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할게. 당신은 좀 쉬어. 장호가 말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그러면서도 몸을 일으킬 기력이 없는 듯 했다. 장호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마당에서 따온 상추를 상에 올렸다. 고마워요. 정말. 정희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런 일까지 시켜서 미안해요. 장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뭘 그런 소리에.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저녁을 먹고 나서 정희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한잔 할까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장호는 망설였다. 둘이서 술을 마신다는 것이 왠지 위험한 일 같았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처음에는 형님 병에 대한 이야기,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외로워요. 정희가 갑자기 말했다. 형님이 아픈 지도 벌써 몇 년 됐는데 이럴 때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장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도 마찬가지야. 순자 떠난 후로는 정말 술 기운의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해졌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삶에 대한 허무함까지 평소에는 절대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이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정희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보다도. 아니,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녀는 말을 멈췄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밤이 깊어가면서 정희의 볼은 술 기운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장호는 마음이 요동쳤다. 그 웃음소리가 한여름 밤의 매미 소리보다도 더 달콤하게 들렸다. 이제 들어가야겠네요. 정희가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렸다. 장호가 재빨리 일어나 그녀를 부축했다. 그 순간 정희의 손이 장호의 손등 위에 올려졌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감촉에 장호는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다. 고마워요. 정희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있었다. 불과 몇십 센티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장호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녀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 장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다. 금단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희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선을 넘을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났다. 수십 년간 쌓인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그들은 서로를 간절히 원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밤이 되면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다. 장호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들 시간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정희의 집으로 가는 길은 대나무 숲을 지나야 했는데 바람에 대나무 잎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의 발걸음을 감쌌다. 정희는 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뒷마당 쪽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장호가 작은 돌을 던지면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은 마치 10대의 연인처럼 조심스럽고 간절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외로웠던 지난 날들을 달래주었다. 하지만 죄책감도 함께 따라왔다. 장호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형님은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며칠간 정희의 집에 가지 않기도 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다.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하다가도 문득문득 장호가 떠올랐다. 남편이 약을 먹으며 고마워, 당신 덕분에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혼자 울곤 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또다시 서로를 찾았다. 외로움이 죄책감보다 더 강했고 서로에 대한 간절함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두 사람은 마치 가뭄 끝에 만난 단비처럼 서로를 탐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정수의 병세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러는 동안 장호와 정희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만 갔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위안을 찾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장호는 평생 순자 외에는 다른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정희와 함께 있을 때의 감정은 젊었을 때의 순자와 연애할 때와는 전혀 달랐다. 더 절실하고 더 간절했다.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정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젊었을 때는 정수와 평범한 부부로 살았지만 장호와 함께할 때는 마치 다시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의 거친 손길 하나하나가 소중했고 그의 낮은 목소리를 들으면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비밀은 완벽하게 지켜질 수 없었다. 시골 마을은 작고 사람들의 눈은 생각보다 예리했다. 마을 이장의 부인이 어느 날 밤 늦게 화장실에 가다가 장호가 정희의 집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처음에는 아마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했지만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요즘 장호가 형수네의 집에 자주 가던데 형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집안일 돕는 거 아닐까? 그래도 밤늦게까지 있을 이유는 없잖아. 한편 장호의 아들 민수가 갑자기 집에 내려왔다.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아버지 안부를 살피러 온 것이었다. 민수는 아버지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다.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는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이 수상했다. 몇 년 전부터 늘 우울해 보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생기가 돌고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민수는 어느 날 밤 아버지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다. 장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밤 11시쯤 집을 나섰다. 민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다. 아버지는 대나무 숲을 지나 정희 이모네의 집으로 향했다. 민수는 담장 너머로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정희 이모가 뒷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사라지고 나서도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작은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점점 진실을 깨달아갔다.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정수 삼촌의 부인과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했다. 평소처럼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장호는 아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다.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하고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수는 서울로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 짧은 한마디에 장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장호는 정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수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정희도 충격을 받았다. 그럼 이제 우리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들킬 위험이 커질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마치 금지된 사랑이기 때문에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처럼 그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욱 절실하게 서로를 만났다. 운명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11월의 어느 새벽 병원에서 급히 전화가 걸려왔다. 정수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것이었다. 정희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장호도 함께 따라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폐렴이 급성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정희는 무너져 내렸다. 여보, 제발 이러면 안 돼요. 장호는 정희를 부축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형님이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희와의 관계 때문에 죄책감이 몰려왔다. 혹시 형님이 우리 일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병이 더 악화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흘 밤낮을 중환자실 앞에서 지새운 끝에 정수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정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행복했소.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희는 목이 터져라 울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다. 비록 마지막 몇 달간은 다른 남자를 사랑했지만 그래도 정수는 그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찢어놓았다. 장례식은 마을 잔치처럼 치러졌다. 정수가 평소 인덕이 좋았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장호는 상주 역할을 도맡아 했다. 문상객들을 맡고 장례 준비를 하고 정희가 제대로 식사도 못하는 것을 챙겼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장호가 참 형수를 잘 돌봐주네. 그래도 형님 살아계실 때부터 너무 자주 드나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속삭임들이 장례식장 곳곳에서 들려왔다. 장호와 정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영정 사진 속 정수의 온화한 미소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 표정에 장호는 견딜 수 없었다.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장례 셋째 날 마을 이장의 부인이 다른 여자들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몇 번 봤는데 밤늦게 장호가 정희네 집에 가더라고. 에이, 그럴 리가. 형님 부인인데 어떡해.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다. 사람들은 장호와 정희를 번갈아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나이든 부인들은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첫날 밤 정희가 장호를 찾아왔다. 그녀는 하얀 상복을 입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 이제 끝내야 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장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정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장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정직했다. 며칠 후 밤, 장호는 또다시 정희를 찾아갔다. 정희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나쁜 우리, 이렇게 나쁜 우리. 정희가 장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러나 마을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졌다. 이제는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상도 제대로 치르기 전에.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떡해. 저런 일이 우리 마을에서. 어느 날은 마을 이장이 직접 장호를 찾아왔다. 장호야, 마을 사람들이 너무 흉흉하게 얘기를 하더라. 조심해라. 이장의 말은 경고였다.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면 마을에서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정희도 마찬가지였다.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가게 주인도 시큰둥한 표정으로 물건을 내주었다. 한때 마을의 어여쁜 부인으로 존경받던 그녀는 이제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12월이었다. 정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읍내 병원에 갔는데 마을 사람 하나가 그녀를 따라가서 보니 산부인과였다는 것이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정희가 임신했대. 이제야 확실해졌네. 사실 정희는 단순한 부인과 질환으로 병원에 간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그날 밤 정희는 장호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로 끝내야 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이 마을을 떠날 거예요. 도시에 사는 동생에게 가서 새로 시작하겠어요. 장호는 절망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정희는 돌아서서 말했다. 당신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형님께 죄송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미안해요. 그 후 며칠간 장호는 술만 마셨다.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소주병을 비웠다. 정희를 만나러 가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차가웠다. 일주일 후 정희는 정말로 마을을 떠났다. 짐을 몇 개 보따리에 싸서 이른 아침 버스를 탔다. 장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정희가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마지막 인사였다. 정희가 떠난 후 마을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장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지만 마음이 없었고 밤이면 혼자 술을 마시며 정희를 그리워했다. 가끔 그녀가 보낸 편지가 왔지만 답장을 쓸 기력도 없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장호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벚꽃이 피고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이웃들도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밤 장호는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보았다. 정희와 함께 본 그 별들이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더니 그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날들이었어.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들을 날렸다. 장호는 그 낙엽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저 낙엽처럼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수는 없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장호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 속에 살고 있었다. 정희의 웃음소리, 그녀의 따뜻한 재혼, 그리고 함께했던 그 달콤했던 순간들. 그것이 죄였는지 사랑이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그 기억만이 그의 외로운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일을 잊어갔다. 하지만 장호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이자 동시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는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정희가 잘 살고 있기를 빌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때는 아무도 그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했다.